5살 때 부모를 잃고 위탁가정을 전전하며 살았던 제니. 성인이 된 후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문제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가학적인 성행위에 매료되죠. 어느 날 그녀는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 37살 로라는 자식을 잃은 후 도저히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결국 문제의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BDSM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있던 두 여성은 왜 돌연 가학적인 성관계에 빠진 걸까요? 그 중심에는 자기만의 성적 노예를 찾아 헤매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6월 5일 미국 위스콘신의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조경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2명의 인부가 수로를 따라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내고 있던 중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 숲풀 안쪽에 검은색 물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 누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워둘 생각으로 다가가는데 그곳엔 2개의 묵직한 검은색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위로 파리가 들끓고 있었죠. 심지어 아래쪽으로 검은 액체가 흘러나온 흔적이 뚜렷한데요. 순간 인부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이건 우리가 열어볼 물건이 아닌 것 같아.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대는 장갑을 착용하고 신중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가방에서는 나체의 여성 시신이 등장했죠. 그 옆에 있는 가방을 열어보니 거기서도 알몸 상태의 여성이 발견됩니다. 그런데요, 두 구의 시신 모두 기이한 상태였습니다. 우선 얼굴에 검은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고 목에 밧줄이 단단히 감겨 있었죠. 또한 양손은 등 뒤로 꺾여서 밧줄로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감싼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겨보니 더 충격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완전히 부패가 돼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머리에 안대가 씌워져 있었고요. 또 입에는 독특한 재갈이 물려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동그란 볼이 달린 성인용품인데요. 주로 가학적인 성관계에서 입막음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 밧줄에 의한 목졸림으로 사망한 게 확인됩니다. 부패 상태로 봤을 땐 피해자들이 최소 6개월 전 사망했다고 추정이 되고요. 경찰은 범인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좀처럼 추가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건 피해자들의 시신과 또 결박에 사용된 물건들 이것뿐이었어요. 다행히 정밀 감식 결과 그 밧줄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됩니다. 즉각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했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나오지 않았죠. 한편 또 다른 수사팀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신원 확인에 몰두합니다. 부패가 워낙 많이 진행돼서 지문이나 인상착의로는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존이 되어 있는 치아를 활용하게 되죠. 충치나 치료받은 흔적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프로파일을 작성했고 그걸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조회한 결과 기적적으로 한 명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그녀는 37살의 여성 로라 시몬스. 시신 발견 7개월 전인 2013년 11월에 이미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어요. 여기서 잠깐 그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로라는 7명의 자녀를 두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과도 화목한 부부 금수를 자랑했어요. 그러다 2년 반 전에 집안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닥쳤는데요. 당시 로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 근처 큰 호수로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가 매해 여름 수영을 위해서 즐겨찾던 곳이에요. 그날 어른들은 바베큐를 준비했고 7명의 아이들은 호수로 뛰어들어서 물놀이를 즐겼죠. 그런데 마침 수영을 잘 하지 못했던 넷째 딸이 실수로 깊은 곳에 들어가게 버립니다. 이걸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뒤늦게 사고를 파악한 어른들이 물로 들어갔지만
결국 아이는 익사한 채 발견됩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고 그때 이후 로라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더니 결국 양육, 집안일 모든 걸 내팽개친 채 방 안에만 고립됐죠. 이게 사실 자식을 잃었으니까 처음 몇 달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돌봐야 할 6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남편 또한 점점 아내에게 지쳐갔고 별 수 없이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됩니다. 동시에 로라는 아이들의 양육권도 모두 잃게 되고요. 그렇게 혼자가 된 로라는 한동안 계속 방황했죠. 그러다가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돌연 집을 정리하고 SNS도 다 삭제한 후 주변 연락을 모두 끊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실종 당일 한 톡의 연락만 남긴 채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때 남긴 메시지는 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좋겠다. 당시 로라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만큼 가족들은 이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했어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때 경찰의 반응은 다소 아니랬습니다. 성인 여성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거고 또 그럴 만한 지금 사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안일함 속에 시간만 흘러갔고요. 그렇게 7개월인 지난 시점 로라가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한편 두 번째 피해자는 여전히 신원 미상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부검으로 알아낸 신체적인 특징이 꽤나 상세해요. 그녀가 심한 부정교합이 있어서 아랫니가 좀 많이 삐뚤어져 있고요. 또 양쪽 귀에는 각각 2개의 피어싱이 있었어요. 또 아랫배에 작은 하트 모양의 문신이 있었고요. 이런 신체 정보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다르게 해석한다면 애초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신고가 안 됐을까요? 혹시 가까운 지인이 없었던 걸까요? 수사가 난관에 처한 그때 경찰은 최후의 수단을 꺼냈습니다. 피해자 생전 모습을 몽타주로 추정 제작해서 배포하기로 한 거예요. 그걸 누구라도 알아보고 좀 제보해 주기를 일단 기다린 거죠. 그러는 사이 경찰들은 먼저 신원이 확인된 로라를 중심으로 수사를 펼치게 됩니다. 지난 몇 달간 핸드폰, 계좌 내역을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실종된 이후 사용된 흔적조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어디로 간 건지 행선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실종 전단지를 배포하고 목격담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돼요. 실종 당일에 로라가 한 남성과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호텔이요? 경찰은 즉시 그 호텔에 찾아가서 CCTV를 요구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7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 대부분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긴 이르죠. 경찰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그 하드 속에 지워진 파일을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장면들을 찾아내요. 먼저 체크인 당시 로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때 그녀가 연신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면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해요. 아니, 애초에 로라가 왜 갑자기 호텔에 온 걸까요? 얼마 후 그녀의 방으로 한 남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남성이 혼자서 방을 빠져나왔죠. 근데 바로 이때 꽤 무거운 가방 하나를 들고 호텔을 나간 거예요. 그때 이후 로라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던 수사관은 그 남자가 들고 간 가방이 앞서 시신이 담겨있던 가방과 동일하다는 걸 알아냅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제 남은 건 이 남성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뿐이겠죠? 얼굴을 확대해서 화질을 개선하자 비교적 선명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짧은 탄식을 내뱉어요. 너무도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로라가 실종되었을 그 당시 7개월 전에 경찰 대신 먼저 움직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절친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과거 온라인 탐정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로라가 자주 접속하던 웹사이트, 온라인 계정을 토대로 어디 갔는지 추적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의미심장한 기록을 하나 발견합니다. 로라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부터 칼라미라는 사이트에 자주 접속했더라고요. 자, 칼라. 이 단어는 여러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칼아 있는 옷이라고 할 때 이 셔츠의 깃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강아지 목에 차유는 목줄을 의미하기도 해요. 칼라미. 이 사이트는 가학적인 성향의 성관계, 특히 BDSM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까지 알게 된 친구는 깜짝 놀랐죠. 아니, 로라가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물론 우울증을 겪긴 했지만 얘가 이 사이트에 왜 왔다 갔다 했지? 추정컨대 단순히 자극적인 만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로라가 심리적으로 고립돼 있고 또 정서적으로 되게 힘들었잖아요. 여기서 어떤 안정을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분명 자의로 이 사이트를 왔다 갔다 한 건 확실했거든요. 거기에 더해 보통 BDSM 하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이제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사람이 약자를 통제한다. 추정컨대 어쩌면 로라는 지금 굉장히 나약해진 자신을 본인보다 강한 누군가가 통제해 주길 바라는 심리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가 어느 날 미스터 핸드컵스, 그러니까 미스터 수갑이라는 아이디의 남성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남자의 프로필을 보면 연중무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는 노예를 찾는다. 묶이고 재갈이 채워지고 눈이 가려진 노예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다. 다소 위험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한 그 로라의 친구가 이 남자가 로라의 실종과 분명 어떤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동일한 아이디를 여러 사이트에서 추적했고 마침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그게 바로 55살의 남성 스티븐 젤리치였죠. 그런데 스티븐 젤리치가 이게 쉽사리 범죄를 연관짓기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전직 경찰이었기 때문이죠. 스티븐은 아버지 역시 경찰이고 집안의 대를 이어서 공권력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첫 근무지에서 5년 동안 아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했다라고 평을 받고 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무슨 일인지 사직을 했지만 이후에도 사설 경비업체에서 일하면서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로라의 친구가 이 스티븐 젤리치라는 사람 너무 이상합니다 라고 경찰한테 가져왔을 때 수사관들은 그럴 리가 없다 라면서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물론 찾아가서 탐문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 스티븐이 로라, 나 그 여자랑 연락한 적이 있다 라고 순순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칼람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나서 몇 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라고 진술했죠. 경찰의 요구에 그는 아파트 수색에도 기꺼이 응했고요. 또 DNA 샘플까지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거예요. 하지만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경찰은 그거 봐라, 이 사람 아니지 않냐 라면서 의심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로라가 들어갔던 호텔 CCTV에 스티븐의 얼굴이 떡하니 찍혀 있던 거죠. 안 만났다며 만난 거잖아요. 거짓말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쯤 미궁에 빠져있던 두 번째 피해자의 신원도 파악됩니다. 몽타주를 본 양 부모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녀는 19살의 대학생 제니 가메즈였습니다. 앞서 로라와 어떤 접점이 있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 또한 칼라미에 자주 접속했더라고요. 마지막 대화 상대 역시 스티븐이었고요. 경찰이 최종 확인을 위해 그 실종 수사 당시 채취해둔 그의 DNA를 꺼냅니다. 그때 이거라도 받아놨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또 그 시신을 묻고 있던 밧줄에서 나온 남성의 DNA, 이것과 대조를 했더니 완벽히 일치했죠. 즉시 경찰은 스티븐을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체포했고요. 그때부터 전직 경찰관의 진짜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스티븐이 경찰로 일을 했을 때 첫 번째 근무지에선 잘 일을 했어요. 두 번째 근무지로 이직했을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좀처럼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노련한데 자기 실적은 저조했죠. 그러면서 여러 차례 질책을 받는데 그럴수록 스티븐은 반항심이 커져갔어요. 어느덧 나는 옳고 동료들은 다 덜 떨어진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반항이 갈수록 도를 넘었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경찰이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순찰을 하다가 속도를 갑자기 부앙 하고 미친 듯이 올리더니 그 과속을 즐겨요.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죠. 그렇게 몇 번 이 짜릿함을 즐기다가 결국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경찰이 뭐 이래.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그는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결국 나중에 알려지고서 크게 질타를 받았죠. 또 한 번은 부부의 가정폭력 사건을 배정받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피해자 아내와 가해자 남편을 분리해야 하잖아요. 근데 스티븐은 뭐 원칙이고 뭐고 그냥 시간 없다면서 사건을 대충 처리한 거예요. 결국 피해 여성은 내가 경찰한테 외면당했다라는 생각에 울분을 터뜨렸고 제보를 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억울함에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아요. 이렇듯 스티븐은 경찰 내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스티븐이 클럽과 술집을 드나들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면 무단으로 그녀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거예요. 그렇게 전화번호, 이름, 나이, 집 주소까지 알아내잖아요? 그때부터 스토킹을 시작합니다. 그 덫에 걸린 한 여성은 스티븐을 피해서 10번 이상 집을 이사했어요. 근데 소용이 없죠. 스티븐은 매번 경찰 기록을 통해서 알아냈고 새로운 집에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밤마다 그녀를 지켜보고요. 결국 피해자는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먼 지역으로 이동하고 나서야 집요한 스토킹이 끝이 났습니다. 스티븐의 범행 수위는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한 번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끌고 와서 목을 조르고 수갑을 채우려 한 일도 있었죠. 다행히 남자가 방심한 사이에 여자가 도망친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한테 가서 막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지만 이때 스티븐은 오히려 뻔뻔했습니다. 경찰이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저 여자가 매춘부인데 우리 집에 지금 들어와서 돈을 훔치려 했다. 나쁜 여자다 하면서 절도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경찰이니까 다 믿어주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진실은 그렇게 허무하게 묻혔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경찰 내부에서 수상함을 감지합니다. 왜 스티븐 주변에서 항상 그 이슈가 발생하지? 왜 쟤는 조용할 날이 없지? 혹시 뭔가 쟤 거짓말 하나? 하면서 내부 감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때 스티븐이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징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사임한 거죠. 그 덕에 지금까지 일으킨 모든 문제들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게 되었고요. 스토킹, 폭행 역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 묻혔습니다. 사실 이쯤 스티븐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한화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이참에 지긋지긋한 경찰 생활 그만두고 이 돈으로 부동산이나 투자를 하면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스티븐은 사직하고 5년 만에 빈털터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반자의적으로 경비 일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흐름이 쫙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의 삶은 직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실패작이었어요.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했고요. 또 경찰이라는 신분이 사라지니까 이제 여성들을 만날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스티븐이 가상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남녀 사이의 만남을 원한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을 마음껏 펼치는 그 가학적인 성관계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적 노예를 찾기 위해 수많은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됐고 그 중에는 칼라미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타겟을 찾아 헤매던 중에 스티븐은 25살 제이미 베이츠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제이미도 칼라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소 과격한 성관계를 선호해서 스티븐과 만남을 잡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가면서는 적정 수준의 구속 플레이를 상상했겠죠.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집 지하실로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안에 커다란 개 우리하고 막 무시무시한 감금 도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이미가 겁에 질려서 주춤하게 되는데 이때 스티븐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왜? 너 저거 써보고 싶어? 옛날에 내가 다 썼던 거야. 내가 7년간 여자애 하나를 사육한 적이 있거든? 24시간 저 우리 안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는 게 얼마나 짜릿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니까. 물론 이건 과장된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이걸 제이미한테 말하면서 뭔가 자신의 그 강인함을 좀 상대한테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공포에 질린 여자의 반응을 보는 게 짜릿했고요. 그런데 제이미가 이때 의외로 반응이 덤덤했어요. 되게 신기하다 라면서 구경을 하더니 금세 방으로 올라갔죠. 알고 보니 제이미는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인생에 저런 건 처음 봤거든. 근데 여기서 쉽게 보였다간 저 남자 말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가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스티븐이 잠시 경계를 늦춘 사이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스티븐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 또 다른 먹잇감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두 번째로 찾은 여성이 바로 19살 제니였습니다. 앞서 몽타주로 찾은 신혼이요. 분명 두 사람은 칼람이라는 사이트에서 만났죠. 그럼 제니도 그런 부류를 좋아했던 걸까? 여기서 잠시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니는요, 사실 5살 때부터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설상가상 15살 때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했고요. 혼자 애를 낳고 키우게 돼요. 하지만 2년 만에 양육을 포기했고 결국 애 아버지한테 보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니가 심각한 우울증이 시달렸습니다.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고립됐죠. 그 대신에 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달렸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남성들을 만나서 뭔가 애정 결핍 부분을 좀 채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공허함이 쉽사리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니는 다른 피해자인 로라와 다소 비슷한 상황이에요. 고립되고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요. 그렇게 방황을 하던 중에 제니가 칼라미에서 스티븐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스티븐의 병적인 성적 노예에 대한 집착, 소유욕, 이게 불안했던 제니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불안한 현실을 사는데 내 인생이 저렇게 강력한 타인한테 소유되고 또 감금되면 나는 오히려 의지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라는 심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게 6개월간 두 사람 간의 아슬아슬한 대화가 이뤄졌고 드디어 2012년 8월 약속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제니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찾지 말아라. 나는 멀리 이사 간다. 라고 알리게 되죠. 얼마 후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날 스티븐은 대형 가방에다가 성인용 수갑, 안대, 채찍, 재갈을 다 챙겨갔어요. 그리고 제니와 만나 BDSM을 즐겼죠. 이때 제니도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굴욕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가학적인 성관계에서 어떤 만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게 제니가 추구했던 안정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학적인 성관계를 즐기던 중 갑자기 스티븐이 목에 밧줄을 걸더니 세게 잡아당겨요. 사실 이런 방식은 BDSM에서 흔하게 쓰는 방식이래요. 하지만 그날 스티븐은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의 목숨이, 생명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그 강한 쾌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흥분감에 밧줄을 더 세게 잡아당긴 거죠. 그 순간 두둑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요. 살기 위해 제니가 발버둥 쳤지만 스티브는 완전 황홀감에 빠져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결국 제니의 몸은 늘어졌고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스티븐도 정신을 차렸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자, 지금까지의 상황은 모두 스티븐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 중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에요. 하지만 이걸 과연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이 부러지는 느낌을 즐겼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다? 어쨌든 이후 그는 제니의 시신을 가방에 담았고 그대로 호텔을 빠져나가 자기의 집 냉동고에 보관합니다. 근데 이미 제니는 주변 정리를 싹 했잖아요. 그래서 지인들은 실종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냉동고에 시신이 된 상태로 제니는 2년간 보관됩니다. 한편 스티브는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날의 쾌감과 성적 흥분감이 쉽사리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타겟을 물색했죠. 제니를 죽이고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 스티븐이 만난 게 바로 로라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딸을 잃고 이혼당하고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죠. 동시에 죄책감이 너무 심한 나머지 자기 파괴적인 심리가 강해져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그걸 노렸어요. 그녀의 스토리를 귀 기울여 주는 동시에 그럼 과학적인 성관계를 해보자. 그러면 네가 잠시 동안 너의 그 삶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고 꼬드겼습니다. 로라는 점점 그의 말에 설득되었죠. 얼마 후 그녀는 자신의 주변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집도 팔고 SNS도 없애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나는 멀리 떠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제니도 같은 방식으로 주변을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스티브는 그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한 범죄를 하기 위해 로라한테 그 방식을 주입시킨 게 아닌가 싶어요. 머지않아 비극이 예상대로 벌어졌고요. 스티브는 로라를 만나서 그 고통을 잊게 해주겠다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가졌고요. 또다시 로라를 살해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신을 가방에 담고 호텔을 나와서 일단 차 트렁크에 넣어뒀어요. 왜냐? 집 냉동고는 이미 제니 시신이 지금 2년 동안 있으니까요. 그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그 로라의 시신이 든 가방이요. 무려 7개월 동안 자동차 뒷좌석에 있었대요. 정말 악취가 엄청났겠죠. 그래서 실제로 스티븐도 매번 운전을 할 때마다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이 남자가 7개월 만에 안 되겠다. 저 로라의 시신과 제니 시신 이거 그냥 한꺼번에 내가 어디에 치워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유기한 거고요. 그것도 구덩이를 파서 잘 묻어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수풀에다가 대충 가방만 던져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미 시신이 많이 부패돼서 신원 파악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수사팀은 몽타주, 치아 기록을 통해 결국 진범을 찾아냈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관할권의 차이로 인해 제니와 로라의 재판이 각각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스티브는 재판 내내 한결같이 과실치사를 주장했어요. 두 건 모두 성관계 도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알량한 변명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행 패턴이 비슷했고 동일했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 내가 그렇게 BDSM을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충분히 인지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어요. 이게 과실치사일까요? 당연히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나 재판부는 스티븐이 이 피해자들의 시신을 장시간 보관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왜 그가 유기하지 않고 냉동고에, 차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심리적으로 자신의 살인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트로피처럼 시신을 가지고 싶었던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뒤틀린 소유욕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재판은 두 곳에서 진행되었지만 판결은 동일했습니다. 제니와 로라 사건 모두 살인이 인정되면서 징역 35년 그리고 25년이 선고되었죠.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60년이 확정됩니다. 당시 이미 50세가 넘은 스티븐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감옥을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였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직 경찰관 스티븐. 그는 주어진 사명과 반대로 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휘둘렀습니다. 여자들 개인정보 캐내, 집요하게 스토킹, 그 뒤틀린 권력욕, 소유욕은 결국 처참한 비극을 낳게 됐는데요. 피해자들 모두 아이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잃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었죠. 그리고 단지 그 무력감에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던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그걸 스티븐이 철저히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서까지 그녀들의 시신을 가방 속에 가둬놓고 지배하려고 했던 그의 집착과 욕망.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어요. 2011년 9월 1일 중국 허난성 러양시 경찰서에 걸려온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구조 전화. 이걸 시작으로 지하 깊은 곳에 미로처럼 형성되어 있던 감옥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이라고요? 일단 신고자의 말을 더 들어보니 약 2달 전에 납치범에 의해 감금이 되었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극적으로 좀 전에 탈출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죠. 아직 자신이 있던 지하 감옥에 3명의 여성이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처음 경찰은 이게 장난 전화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절박했죠. 우선 경찰이 신고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에서 몸을 숨기고 벌벌 떨고 있던 여성을 만났고 신원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를 따라 문제의 지하 감옥이 위치한 장소로 향했는데요. 그곳은 놀랍게도 이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징푸엔 주거단지였습니다. 아주 번화한 곳이라고는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주거지역 동네였죠. 낮에는 주민들이 오가고 아니 이런 곳에 지하 감옥이 있다? 심지어 여러 명이 거기에 감금되어 있다는 이 스토리를 경찰은 결코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여성은 정확히 저기요 하면서 7층짜리 연립주택을 가리켜요. 주택 입구에 가보니까 딱 그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 계단은 철창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경찰이 자물쇠를 따고 내려가자 또 다른 수상한 철문이 보였습니다. 그것 또한 강제로 문을 열었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그 안엔 일반 가정집이 펼쳐져 있었어요. 10평 남짓 한 크기의 공간인데 침대와 옷장 외에 막 일상용품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냥 집이에요. 하지만 신고자가 말했죠. 저기에 비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여기저기 있던 잡동사니 다 치우고 가르친 곳을 가보니까 감춰져 있던 새로운 입구가 발견됩니다. 입구 열었죠. 그랬더니 그 아래에는 지하로 향하는 또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가는 방식인데 통로 폭이 한 1m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죠. 이후 경찰들은 사다리를 타고 지하로 진입을 했고요. 그렇게 10m 아래로 더 내려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교하게 깎아 만든 땅굴이 드러났어요. 아주 음침하고 습한 분위기였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진짜 미로 같은데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땅굴을 따라 또 계속 걸어요. 그러다 드디어 끝이 나왔는데 또다시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심지어 철문 여러 개가 겹쳐 있었고 7개의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누군가 여기에 정말 감금되어 있다면 이건 절대 도망갈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철문을 하나하나 부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막 작업을 하는데 잠시 후 철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셨어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 자,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 더 빠르게 움직여서 하나하나 철문을 열었는데 그러자 그곳엔 신고자가 말한 그 지하 감옥이 존재했습니다. 높이 2.4m, 7평 남짓 되는 작은 방이에요. 안에는 3명의 여성이 머물고 있었죠. 문이 열리고 이 제복을 입은 경찰이 등장하자 그녀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여기에 얼마나 있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내부는 굉장히 음침하고 좁았지만 또다시 2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개는 침실, 또 다른 곳은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기구, 뭐 가스통, 가스레인지 같은 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컴퓨터가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진 않았고요. 그 외에 몇 권의 책도 발견되는데요. 구조된 여성들에 따르면 납치범이 며칠에 한 번씩 여기에 들려서 음식 재료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생활 쓰레기와 배설물을 가지고 나간대요. 이 비좁은 공간에서 여성 4명이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며 살아온 거죠. 자, 사실 이곳엔 이 4명의 여성 외에도 2명의 여성이 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6명이 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그 6명 중 가장 어린 여성은 미성년자였던 16살 소녀입니다. 가장 연장자도 겨우 24살이었어요. 아니 그럼 지금은 4명만 발견됐는데 나머지 2명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지하 감옥을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들이 그 침실로 쓰던 방 모퉁이에서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건 바로 두구의 시신. 그 나머지 2명 여성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모두 납치 피해자였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범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카메라와 컴퓨터를 가지고 음란물을 찍도록 강요받았어요. 모두가 다 돈벌이에 이용된 거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즉시 이 지하실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한 30대 여성이 조회돼요. 그래서 경찰이 그녀를 찾아가서 추궁했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3년 전에 남편이 제 명의로 지하실 매입해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조사하던 경찰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유주의 남편은 리하오. 당시 34살로 과거 소방국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기술감독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요. 확실한 신분에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기록으로 봐서는 도무지 지하 감옥? 이런 일을 저지른 범죄자로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범죄 전과도 전혀 없고 심지어 주변 평판도 좋아요. 그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8개월 된 딸을 두었고 이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금술이 좋고요. 직장에 사람들 물어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유머러스한 동료로 기억합니다. 이거 뭐예요? 경찰이 그를 확실히 조사해야겠죠? 그래서 리아오에게 연락을 취해보는데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 연락 두절입니다. 다행히도 이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하 감옥이 발견된 지 약 19시간 만에 마침내 리아오는 검문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걸 예상했는지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죠. 자, 이 리하오라는 사람, 그는 자상한 남편이자 성실한 동료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린 딸을 돌보는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줬고요. 회사에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기도 했어요. 회사에서 혹여나 회식이나 접대가 있어도 우리 아내가 집에서 혼자 애를 봐서요. 전 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 동료 다 이 리하오의 이중 생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걸까요?
이 사건의 전말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근데 그게 아내는 어쩔 수 없었지만 사실상 가게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리하오는 생활고에 시달렸죠. 그러던 2009년 8월 리하오는 우연히 음란 화상 채팅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용돈벌이나 좀 해볼까? 그는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아내 명의로 저렴한 지하실 하나를 구했어요. 그리고 혼자 지하 땅굴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죠. 이때 나오는 흙의 양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땅굴을 꽤 깊게 파놨으니까요. 근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금씩 밖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웬만큼 지하 굴이 형태가 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지하 감옥을 완성해 가는데 그 시간이 무려 2년이 걸렸어요. 자, 이 사건에서 리하오가 의심을 피할 수 있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 아래에다가 토구를 파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해요. 옛날부터 공산 정권을 피해서 정치범이 숨어 지내는 용으로 뭐 지하를 파기도 했고 평범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집 아래에 방공호를 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써서 여기 지하실 좀 팝시다 하는 게 별다른 의심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2009년 10월 지하 감옥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리하오는 본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죠. 이때 그가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성매매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자신의 지하실로 끌어들인 다음에 제압을 해서 감금시키는 방법을 떠올린 거예요. 굳이 성매매 여성을 타깃으로 잡은 이유는 일단 유인이 쉬웠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국은 1인 1자녀 정책이 있어서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었던 이 리하오가 이걸 꽤 잘 알고 있고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감금하면 실종돼도 찾을 방법이 없죠. 바로 이 허점을 노린 겁니다. 그는 한 명 한 명 여성을 납치했고 그리고 자신의 성욕을 채운 뒤 이후 음란물을 찍어서 돈벌이에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꽤 짭짤한 거예요. 그렇게 2명, 3명 감금자가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에 봉착하는데 여러 명의 여성을 가두기에 이 공간이 턱없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들을 시켜서 직접 토구를 더 크게 파라고 지시해요. 물론 여성들이 모두 순순히 말을 들은 건 아니었어요. 때론 반항도 하고 탈출의 기회를 노렸죠. 그럴 때마다 리하오는 그녀들을 데려와서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거의 뭐 노예처럼 막 다룬 거예요. 그러던 10월 어느 날 탈출하려던 한 여성이 붙잡히고 마는데 격분한 리하오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결국 잔인하게 살해하고 말았죠. 물론 분노도 분노지만 이건 일종의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너네도 도망가면 이 꼴 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아있던 여성들은 겁에 질렸고 그 뒤로는 리하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하 감옥을 굳건하게 막고 있는 여러 개의 철문에 또 거기서 벌어지는 살인까지 이 여성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고분고분해지는 태도를 보여요. 그러자 리하오가 뜻밖의 이 여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야, 심심하지? 하면서 책이며 DVD도 사다 줬고요. 막 음식도 챙겨주고요. 피해자들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됐잖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잊은 채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니까 여기에 고마워하면서 오히려 감옥 생활에 적응해 나갔던 거예요. 심지어 이들 사이에선 너무도 놀랍게도 가해자 리하오를 둘러싼 치정범죄까지 결국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0년 말쯤이었는데 피해 여성 중 2명이 리하오를 가운데 두고 질투심에 다툼이 벌어져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남자는 나를 더 사랑한다 좋아한다 막 그러면서 싸웠나 봐요. 근데 마침 리하오가 이 장면을 목격을 했고 평소에 더 애정이 갔던 여성의 편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상대방 여성을 구타해 살해하게 되죠.
이게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끔찍하죠. 결국 이 여성들도 다 잡혀온 사람들인데 불구하고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피해자들은 리아오를 어떻게 대했느냐? 원한이요? 아니요. 오히려 그를 더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그나마 올 때마다 가져다 주는 뭐 음식이며 책이며 물건들을 너무도 고마워하면서 그래도 우리 챙겨주는 건 리아오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경찰이 철문 부술 때 오빠 오셨어요? 하고 다정하게 불렀던 거 기억하시죠? 어쩌면 피해자들은요, 완전히 통제당하고 세뇌당한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심지어 그 피해자 일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 리하오를 두둔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지하 감옥을 만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중 한 명이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리하오가 지하 감옥을 만든 진짜 목적은 모든 게 돈이었죠. 하지만 음란물의 수입이 생각보다 저조해집니다. 이걸로 6명 여성들을 다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점점 압박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매춘. 근데 그 성매매를 하려면 일단 지하 감옥을 나와야 하잖아요. 이게 리아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근데 어쨌든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이 여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매매가 끝나면 자기 발로 지하 감옥으로 돌아가고요. 그는 점점 여기에 안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달랐어요. 아까 신고한 그 여성이요. 그녀는 2달 전부터 감금이 됐는데 잘 따르는 척하면서 호시탐탐 탈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매춘을 나왔다가 리하오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극적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한 겁니다. 아니, 이 여자 아니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여전히 그 지하에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또 시신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요. 그 당시 리하오는 이 여성이 탈출했다라는 걸 알아채고 즉각 여동생 집으로 은신했어요. 그것도 여동생 집이야. 그리고 동생한테 내가 사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털어놓고 자기를 좀 숨겨달라고 했죠. 그러다가 다행히 경찰 신속한 수사로 덜미가 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검거된 리아오는 이후 살인죄, 강간죄 등으로 기소됩니다. 중국은 판결에 장난 없잖아요. 2012년 11월 러양시 인민법원은 리하오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그리고 2년 뒤인 2014년 1월 리하오는 사법당국에 의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 지하 감옥에 있던 여성들이요, 물론 피해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살인에 가담했잖아요.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했죠. 재판을 거치긴 하는데 그들 또한 피해자였던 점, 그리고 또 이런 세뇌받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은 참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한 명은 징역 3년,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요. 또 여기서 리하오를 숨겨준 여동생 또한 범인 은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에 일명 러양시 성노예 사건으로 언론을 타면서 전 중국을 발칵 뒤집었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 그 범인 리하오가 소속되어 있던 기술감독국은 직원들의, 그러니까 당국이 모르는 어떤 부정부패 행위를 우리가 다 찾아내겠다라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죠. 사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신뢰받아야 할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은 그 납치 피해자들이 어느 순간 범인의 편이 되어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약자가 강자의 논리에 동조하는 상황이에요. 특히 인질이 된 사람이 인질범에게 동화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조금만 더 제가 더 추가를 해보자면요. 이 전문가들은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피해자의 목숨이 완전히 가해자의 손에 달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2번째, 세상과 단절되어 있죠. 3번째, 피해자가 극도의 절망감을 느끼는 순간. 4번째, 그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어 줄 때 벌어진다는 거죠.
지하 6m 아래 7개의 철문으로 갇혀서 세상과 단절된 여성들. 어떤 구조를 받을 만한 그런 희망도 사라진 곳에서 어쩌면 더욱더 방어 심리를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극한의 생존 본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